책이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책 예. 제목이 뭐냐면 실험실의 쥐라는 책이에요. 응? 실험실의 쥐? 저 쥐 엄청 무서워하는데. 나도. 그러니까 진짜 이게 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직장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장인들이 실험실의 쥐다. 쥐라는 실험실의 쥐라는 얘기. 어. 자, 그 게리 나미에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게리 나미에. 예, 이 심리학자가 최근에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로자들의 노동 만족도가 1980년대서부터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1980년대 이후에 계속 떨어진다 말씀이죠. 예, 제가 늘 주장하지만 1980년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레이거노믹스. 레이거노믹스. 주주가치 극대화. 극대화. 제가 이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때부터 직장 내에 있는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1987년에는 미국에서는 61%가 만족을 했는데 2016년에는 50%로 떨어졌어요. 계속 떨어질 거예요. 자, 그다음에 전 세계 13%만이 나는 업무에 열정적으로 일한다. 겨우 13%.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전 세계. 세계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직장 내 스트레스는 얼마나 많이 늘었느냐? 얼마나 많이 늘었을까요? 뭐 예전에도 높았겠지만 지금 뭐 99%다 스트레스 느끼고 있지 않나요? 항우울제를 처방받는 사람이 6배가 늘었고 자살률은 최근래에 최고예요. 제가 한 15년 전에 뉴스를 봤는데 조만간 이 공황장애라는 질병은 감기처럼 흔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요? 진짜 요즘에 공황장애 흔하잖아요. 맞아요. 직장인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예. 그렇고. 예. 그러니까 직장의 문제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시 얘기를 옛날에 했던 걸 복습해야 될 시간이 네. 이제 왔는데 2009년에 그 질 레포레라고 하는 이 칼럼니스트가 뉴요커라고 하는 잡지에다가 네. 뭐라고 써놨냐면 한 사람을 특정해 놓고 좋게 말하면 그는 잘못된 판단을 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파렴치한 사기꾼이다. 그게 누구인지. 그게 누굴까? 우리가 옛날에 얘기한 사람이에요. 프레더릭 윈슬러 테일러. 1800년대의 인물을 비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만들어 놓은 이 문화가 너무 잘못됐다. 그러니까 프레더릭 윈슬러 테일러가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초시계로 사람들이 행동을 다 쟀잖아요. 그러면서 테일러리즘이라는 걸 만들어요. 예. 그죠? 그렇게 해서 공장이 시계 바늘처럼 째깍째깍째깍 돌아가게 만든 그 시스템을 만든 게 테일러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테일러리즘이 인간이 일을 할 수 있는 이 공장 또는 사무 환경을 너무나 기계적으로 바꿔놨다. 그래서 사실은 근로자들의 이 직장 내 만족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자, 이런 조직 문화들이 최근에는 더 악랄해지기 시작했어요. 악랄해져요. 네, 악랄해지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에자일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에자일. 네. 들어봤어요. 네. 실험실의 쥐라는 책을 보면 에자일이 주장하는 이야기의 90%는 거짓말이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고통받고 있고 에자일 효과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에자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피곤해져. 자, 이제 린 스타트업으로 좀 넘어가 보면 네. 린 스타트업은 원래 조직을 전 직원을 마치 벤처 직원처럼 G2의 제프리 이멜트 회장일 때 제프리 이멜트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G2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벤처 회사로 만들겠다. 그 린 스타트업 방법론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G2는 어떻게 됐어요? 망했습니다. 망하진 않았지만 잘 되진 않았어요. 에자일과 린 스타트업이 그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더 바쁘게 일하게 할 거냐.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더 돌릴 거냐. 구글 같은 회사를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구글 같은 경우가 조직 문화가 재밌는데 구글에서는 탁구대도 있고 뭐 농구대도 있고 뭐 놀이시설도 많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시스템에다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지 얼마나 많이 창의력을 발휘하는지 이걸 다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네. 무서운 거예요. 정수기 위치를까지 바꿔가면서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빈도 그들이 어떤 창의력을 만들어내는지 다 체크한다. 구글의 그 라즐러 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사 담당자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쓴 책에 보면 사람들의 업무 생산성을 가장 높이는 방법을 하나 찾았는데 그게 뭐게요? 복지 제도인데 뭔 줄 알아요? 뭐예요? 뭐 월급을 많이 주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자율 출퇴근? 아니에요. 뭐지? 구글에 다니는 직원이 만약에 죽잖아요. 그러면 배우자한테 10년 동안 월급의 50%를 준다. 괜찮은데? 괜찮은데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생각해봐요. 구글이라는 회사에 들어가는 사람이
다 대부분 젊잖아. 네. 그렇죠. 죽을 가능성이 뭐야? 아. 그렇네. 거기가 무슨 뭐 건설 현장도 아니고. 그렇죠. 그다음에 건강 체크 다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야 나는 정말 머리를 잘 썼다. 그러니까 아무리 월급을 많이 줘도 사람들의 만족도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네.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데 이 라즐로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낸 방법은 대박 난 거예요. 대박 났습니다. 대박 났어. 그게 그러니까 기업들은 그 방법이. 어떻게 하면 직원들을 더 일하게 할까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험실의 쥐라는 얘기예요. 야, 근데 우리 여기 다 쥐들인가요? 다 쥐들입니다. 쥐. 아, 그렇게 봐야죠. 넷플릭스라는 회사 네. 들어봤죠? 넷플릭스. 예. 넷플릭스 유명하죠? 네. 넷플릭스가 사실은 사람 자를 때 굉장히 무섭게 자르거든요. 막. 네, 굉장히 무섭게 잘라요. 그냥 뒤도 안 보고. 넷플릭스의 기준은 뭐냐면 회사는 가족이 아니고 팀이다.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처럼 들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직원들의 고용 환경이 너무나 불안정해졌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는 너무나 많은 변화들을 해요. 기업들은. 계속 새로운 걸 받아들여요. 최근에 오픈 오피스 제도가 유행하고 있는 거 알아요? 오픈 오피스? 칸막이가 없어져. 아, 네네네네네. 알아요? 네네. 예. 저는 뭐 사내 방송 종종 하기 때문에 가보면은 되게 옛날 같은 회사가 아니더라고요. 그죠? 네네. 그 좋아요? 저요? 제 입장에선 뭐 나빠 보이진 않던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카페 같고. 카페처럼 해놓고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 그게 몇 년 전에 유행하는 건 맞아요. 오픈 오피스가. 근데 사람들이 더 병가를 많이 낸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오히려 더요? 음. 노출이 돼 있어서 그런가? 왜냐하면 이 자기 공간이 있으면은 네. 거기서 이렇게 약간 좀 뭐 생각하기도 하고 딴짓도 좀 하고 맞아요. 그런데 오픈 오피스에서는 딴짓을 할 수가 없어요. 딴짓할 수가 없구나. 그렇구나. 해외는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요즘에 지금 계속 이 오픈 오피스가 늘어나고 있어서 저는 이게 좀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제도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아라. 네. 네. 포춘지 있잖아요. 포춘지. 포춘. 포춘지에서 매년 좋은 기업 100곳을 선정을 해요. 최고의 기업. 세계적으로요? 네네. 여기에 선정된 회사들의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네. 하나가 좋은 기업으로 선정된 회사들이 대부분은 상장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장을 하면 주주들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그쵸. 근데 주주들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최고의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대부분 상장 회사가 아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역사가 오래됐다. 그리고 그런 회사들은 뭐 간식을 무료로 주지도 않고 회사에는 당구 뭐 대나 무슨 뭐 탁구대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오리지널 복지를 해요. 많은 월급을 주고 네. 그다음에 자녀들의 뭐 대학 학자금을 해주고 그다음에 뭐 연월차 제도도 잘 갖춰놓고 그렇게 해놓으면 오히려 더 좋은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린 스타트업이나 애자일이나 뭐 이런 패셔너블한 그런 제도를 본받지 말고 정말 기업이 해야 되는 것 그리고 기업에서의 자긍심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기업은 그렇게 잘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패셔너블한 것을 계속 도입을 보다 보면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실험실의 쥐처럼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외로움이라는 주제예요. 외로운 사람들이 문제를 좀 많이 일으켜요. 근데 이게 조직에서도 일의 성과하고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정신과 관련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외로움에 대해서 네.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는 정도로 오늘 접근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외로움이 뭐예요? 외로움. 음. 고독하고 쓸쓸하고 우울한 감정? 네. 고립하고 고독하고 외로움은 달라요. 물리적인 환경이 네네. 그냥 고립되는 걸 우리는 고립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가 반영이 안 됐고 그냥 물리적인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고립은 외로움을 유발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이고 그다음에 외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정서적인 문제예요. 맞아요. 정서적이고 그다음에 주관적인 문제라고 보여져요. 고독은 자기가 스스로 고독해지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때 고독을 더 즐긴다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럼 즐기면 고독, 못 즐기면 외로움인가요?
그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로움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서적으로 느꼈을 때 외로움이냐? 네. 세 가지가 결핍이 되면 외로워하시는데 첫 예. 번째 친구. 정말 이 아주 친밀한 친구, 친한 친구가 있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세 번째는 공동체인데 뭔가 취미가 같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또는 나는 회사를 다닌다. 그것도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어떤 사회적 집단에 속해 있는 공동체. 문제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결핍이 되면 외로운 거예요. 그러면 외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자발적으로 나는 외롭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스팸 문자에서만. 예, 외로워요. 맞아요. 연락 주세요. 외로우면 연락 주세요. 네. 미국의 인구가 뭐 3억 5천에서 4억 정도 사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 3억 8천, 9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네. 그 중에서 5,500만 명이 일단 외롭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10%가 넘네요. 그 정도로 추산되고 당뇨병 환자보다 2배 많은 수치예요. 오. 미국에서는. 당뇨병도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45세 이상의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좀 높나 보다. 3명 중에서 1명이 외롭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캐나다에서는 남성은 20%, 여성은 25%, 또 호주는 25%, 그리고 이탈리아는 13%. 이탈리아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일단 나라마다 문화마다 좀 차이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향력으로 보면 우리가 좀 무서운 측면을 좀 봐야 되는데, 이 외로운 사람들의 이 신체적인 어떤 영향력이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는 효과하고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퀴즈에 나왔던. 네. 근데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그 정도의 신체적인 문제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네. 내 주변에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사람 부류가 있다 하더라도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아웃사이드로 계속 돌려고 하고 왜냐하면 두렵잖아요. 네. 그렇죠. 두렵게 되고 그럼 두려움이 다시 수치심으로 변하고 수치심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 비판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자존감까지. 예,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기 비판이 이어지고 그러다 보면 자살 충동까지 일으키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 미국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 있었잖아요. 네, 네. 여러 번 있죠. 국제적인 테러라든가 이 총기 난사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들어가서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항상 외로운 상황을 겪었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렇게 보면 사실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왜 외로움을 타느냐? 요게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예, 아, 예. 맞아요. 기원전 뭐 이렇게 좀 들어가 보자고요. 그러니까 네. 뭐 인류의 그 네. 부족 생활을 했을 때 네. 인간은 부족 생활을 하면서 수렵 채집도 하고 하면서 살았을 거잖아요. 네. 거의 붙어 있었겠죠. 그러겠죠. 그루밍이라고 하는 게 그 침팬지들이 서로 털도 골라주고 뭐 모두 잡아주고 뭐 이런 걸 그루밍이라고 네, 네, 하잖아요. 네, 네. 인간도 그런 걸 했었거든요. 인간은 유일하게 어떤 문제가 없어도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어떤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듣는 것을 원래부터 좋아했고 그러면서 살았기 때문에 누군가와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 힘든 거야. 우리의 DNA 자체가. 예. 그렇기 때문에 외롭다라는 감정이 느껴지게 되는 것은 이 몸이 나에게 보내는 경고 신호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난 이대로 괜찮아 라고 해버리면 문제가 터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지금 21세기에 이 외로움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네.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이 환경 때문에 우리가 더 사람들하고 대면하지 않아요. 네. 코로나 시대 때문에 화상회의도 많이 하고 화상 강의도 하고 뭐 하지만 그건 실제로 누군가를 터치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아니고. 네. 그죠? 그것은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무한 경쟁 시대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경쟁하기 위해서 남을 이겨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나는 외로운 것 정도는 문제가 안 돼. 그냥 앞으로 그냥 계속 나가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이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비교하는 문화인데 그 여러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러 가게 되면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항상 사진 찍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맛있는 음식을 보면 사진 찍어서 올린단 말이에요. 예. 보는 사람들은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적
좀 박탈감 그런 거 빠질 수도 있죠. 비교를 당하게 되니까. 네. 그래서 이런 문화들이 이 증폭해 나아가면서 외로움의 소용돌이를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는 더 외로워지고 그러면서 더 사건 사고가 생기게 되고 사회 폭력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지금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20년은 저는 어느 정도의 그 변곡점이 있었던 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2019년에도 트렌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트렌드들이 2020년에는 어느 정도 싹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이제 감정이나 외로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무시하고 있었던 외로운 나의 감정, 나의 문제, 이것이 사회 문제가 일으키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된다고 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안을 만들어야 되죠. 네네네. 어떻게 할 거냐? 이 외로움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아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는 예.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성향인지,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어떤 친한 사람들,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그 사람 어깨에다 대고 펑펑 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는지 등등의 이 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일단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나만의 관계의 원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 어떤 최대 인맥은 150명 정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5,000명의 패친이 있더라도 그 패친들하고 1년에 한 번 만날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소통할 수도 없고. 그렇죠. 만약에 외딴 지역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 야, 요즘에도 아직도 그 꼬리곰탕 해? 그 방송 해? 라고 물을 수 있을 정도.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들을 하면서 누구하고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정도의 대충 알 수 있을 정도. 그게 생각해보면 많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을 한 번쯤 우리가 꼽아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고독을 즐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고독을 즐겨야만 네. 한대요. 그러니까 가족이 있는 사람들도 자기만의 시간을 만들어야만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 고독이라고 하는 건 외부로부터 신호가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 시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유튜브를 보거나 뭐 음악을 듣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론 명상할 때 음악을 틀어놓는 건 다른 문제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뭔가 입력 신호가 없는 평온하고 고요한 상황. 그게 일주일에 단 몇 시간이 된다 하더라도 근데 그 시간을 만들려면 진짜 대단한 노력을 해야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이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들을 만들어야만 우리가 외로움을 더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로움과 이 고독은 양 끝에 있는 기준점이라고 보여져요.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일까요? 감정. 감정. 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요즘 어떻게 지내? 그러면 우리 영어 회화에서도 예. How are you? 그러면 I'm 그런 fine, 느낌으로. thank you, and you 이거 사실은 맞아요. 일상에서 그냥 늘 하는 말들. 늘 정해진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자동으로 입에 붙어 있어. 맞아. 그죠? 자, 근데 어떻게 지내라고 물으면 뭔가 우울한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 얘기하기도 좀 쉽지 않고 대충 그냥 잘 지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감정은 누구한테 얘기해요? 만약에 자녀가 있다, 자녀한테 얘기해요? 안 하게 되죠. 아, 오늘 아빠가 밖에 나갔다 와서 힘들었어. 안 하게 돼요. 예. 아빠는 지금 굉장히 분노로 가득 차 있어. 이런 말 하죠. 애가 겁나는데. 예, 그거 겁나지.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평생 살면서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드러내면 안 돼. 특히 사회생활을 할 때는 뭐가 화가 났어. 그래도 참아라. 참는 자가 이기는 것이야. 라고 다 들어왔고. 그죠? 네. 그리고 어렸을 때도 보면 똑똑한 애가 원래 져주는 거야. 맞아요. 얘기를 형이면 했잖아요. 더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정을 숨겨만 왔지. 그렇죠.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다. 네. 자, 그러면 심리학계에서는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왔느냐? 1960년대까지는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무시를 해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1960년이라고 하는 그 시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세계대전 그렇지. 전쟁 이후에. 세계대전을 겪었고, 예. 이전에는 1930년대 대공황이 있었단 대공황. 말이에요. 그죠? 그럼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지낸 미국인들을 데이비드 브룩스라고 하는 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Great Generation이라고 그랬어요. 위대한 세대다.
왜냐면 어려운 시기를 겪었으니까. 네. 그래서 그때부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50년대, 60년대는 미국 전역에 포스터가 붙기 시작하는데 예. 그 포스터가 뭐라고 써 있었냐면 IALAC예요. IALAC. I am lovable and capable이에요. 나는 사랑받을 존재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사실은 그동안에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까지는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던 전 세계의 어떤 기저가 예. 왜냐하면 60년대 이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대공황이 있었고 그 전에 살기가 너무 어려웠고 네. 그 다음에 산업혁명 초기에는 뭐 전기 터빈이 돌아가면서 대부분의 공장들은 24시간 그 돌아가면서 일을 2교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2시간씩 근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회적인 어떤 기류가 무조건 열심히 일해야 되고 예. 인간의 인권이란 자유란 이런 건 좀 뒷전 자존감 이런 거 좀 다 뒷전 그러다 보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60년대까지만 해도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 좀 들어보니까 미국 유니세프가 미국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를 조사를 해봤어요. 최하위가 나왔어요. 조사 국가 중에서. 헐. 그리고 교사들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예. 당신들의 업무 만족도는 어떠냐? 네. 70%가 참지 못합니다. 그럼 되게 위험한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는 입을 닫고 살아만 했었잖아요. 네. 뭐가 힘들다 그러면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안 하죠. 특히나 상훈 씨 네. 유튜브 하잖아. 네. 유튜브 할 때 좋은 거 얘기하려고 하지 힘든 거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안 한다고. 그치. 밝은 것만 보여줘야지. 이 감성 지능이라는 걸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네. 감성 지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상대방의 어떤 감정을 읽어내고 예. 이 사람이 기쁜 상태구나 아니면 좀 안 좋은 상태구나 이걸 알아내고 이해하고 행동과 말에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이 감성 지능이에요. 예전에 제가 한번 이 보톡스 수술을 하신 분들이 감정 복사가 좀 힘들다. 주름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보톡스 수술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감정을 복제하는 시간이 100분의 25초 정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빠르게 따라잡지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최근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인공지능은 아직까지는 감성지능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인공지능이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의 그 계산대 또는 매니저를 맡을 수도 있겠지만 인공지능은 아직까지 사람의 표정의 미세한 변화를 읽어내고 거기에 대처하지 못하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분이 나쁘구나. 네. 기분이 좋구나. 이 능력을 우리는 감성지능이라고 해요. 근데 감성지능을 대기업들이 이미 인지를 하기는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기업들부터 감성지능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험평가를 만들었거든요. 네. 예컨대 인적성 검사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이것도 그런 일환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의 이 수많은 학자들이 공통된 의견이 뭐냐? 그 시험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걸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걸로 판단할 수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주변에 보면 상대방의 어떤 감정을 잘 파악하고 잘 위로하거나 좀 리드하거나 이렇게 좀 보살피거나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분명히 있어요. 네. 있잖아. 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감성 지능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 눈치랑은 다른 거죠. 눈치가 있어야지 사실은. 기본적으로 눈치 눈치 있고. 있어야 되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통칭해서 우리가 센스라고 네. 부를 수 있다면 센스를 가르칠 수 있어요? 없죠. 센스 가르치기 타고나야 돼요, 굉장히, 이거 진짜.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근데 이 감성지능이라고 하는 건 논문에 처음 발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피터 셀러베이하고 그다음에 존 메이어예요. 네. 둘 다 이제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들이 1990년대에 논문에다가 감성지능이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감정. 감정에 솔직하고 내 감정의 뭔지를 파악하고. 사실 요즘에 그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다니기 시작한 지가 벌써 1년 꽤 꼬박 거의 이제 1년이 좀 있으면 1년이 된단 말이에요. 표정을 못 읽겠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강연을 이렇게 가보면 예. 강연장을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이렇게 네. 했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사이버로 돌리는 거예요. 네. 근데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웃는지 화가 났는지 뭐 맞아요. 눈동자로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맞아요. 이걸 알 수 있는 건 자고 있구나 아니면 안 자고 있구나. 네. 그것만 알 수 있어요. 더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 감정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마치 마스크를 쓰고 하루 종일 살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힘들지만 힘들다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런 게 바로 우리의 지금 상태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오로지 기계만 당신의 오늘 감정 상태는 어떠신가요? 라고 물었을 때 거기에 답변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울하잖아요.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친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없다면 지난주에 방송을 좀 보셔야 되는 거고 네. 만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계에다 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네. 그렇다면 우리는 나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분류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네. 감정은 전염이 됩니다. 이 감정 전염된다는 이야기는 그 조직문화 책에서도 많이 다뤄지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셋 중에 한 사람 중 우울해,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빠르게 이 감정은 전염돼요. 맞아요. 그 사람 좋아할수록. 맞아. 맞아. 그 집에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내가 기분이 안 좋잖아요. 네. 반려동물 기분 안 좋아. 맞아요. 엄청 눈치 봐요. 확실히 그게 전염이 돼요. 맞아. 사람도 그래요. 그래서 네. 우리가 감정이 정말 안 좋을 때는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주변 사람들도 뭔가 이 쉴드를 칠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안 좋구나. 그럼 우리가 멀리 하든가 아니면 가까이 가서 뭔가를 더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 전염은 된다. 그러니까 어떤 책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그 행복한 사람을 중심으로 반경 1.5km 안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 전염도가 올라간다. 진짜 해피바이러스네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감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톤다운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좀 건강한 마음을 각자 유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